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송명순 여사의 타계 소식에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여권은 김 전 대통령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고 애도했고, 야권은 민주화를 위한 손 여사의 묵묵한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위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구에 총선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틀째 경기도를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성남과 용인에서 민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쯤 선대위를 출범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해찬,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아직 논의된 게 없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여야의 지역구 공천이 50대 남성 후보들에 집중된 가운데 청년, 여성, 신인 등 세대 교체와 혁신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여야 공천 성적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3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이 확정된 후보라도 구설수에 오르면 엄중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도권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수원에 이어 오늘도 성남과 용인, 분당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당 소식 천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모든 지역구의 총선 후보를 공천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추가 공천 발표를 단행했는데 국민의힘이 약세를 보이는 경기 부천 갑에 김복덕 재정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 용인을에는 국방분야 영입 인재인 이상철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이 우선 추천을 받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신설된 부산 북구 을 지역에는 4자 경선을, 경기 하남 을 지역은 2인 경선을 진행합니다. 공관위는 경남 밀양의령 함안 창녕에서 공천이 확정됐던 박일호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경선 상대였던 박상웅 전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후보를 교체했습니다. 박일호 후보는 밀양시장 시절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데 공관위는 도덕성 문제로 공천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후보 개인의 사견은 존중하지만 앞으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습니다. 후보자로 확정됐을 때 개인 소신 때문에 공천 과정에 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국민의힘의 방향하고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본질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엄중 조치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수원에 이어 오늘은 경기도 성남과 용인, 분당을 찾아 수도권 민심 공략에 힘을 쏟았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장을 지낸 성남에서 국민의힘은 부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니 백현동 비리니 하는 식의 비리 때문에 성남 시민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성남에서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 성남 시정에 왔고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의 법정에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 등 5개 지역구에서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민추천 프로젝트 후보 접수를 진행합니다. 국회방송 천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선대위원장설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어제 발표한 서울 서대문갑 3명의 경선 후보자 중 1명을 교체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해찬, 김부겸, 정세균 전 국무총리 공동선대위원장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없고 다음 주 초에 올라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무슨 연락이 오면 그럼 내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게. 김부겸 전 총리 측은 통합과 상생 방안에 대한 전제가 수용돼야 선대위원장직을 맡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단 명분이 없다면 맡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식 제안은 없었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논의된 게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년 전략특구인 서울 서대문갑 경선 후보에 성치훈 전 청와대 행정관을 제외하고 김동화 변호사를 올렸습니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안건을 최고위로 보내 최고위가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여성단체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를 고려해 성 후보 대신 차점자인 김동화 후보를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성 후보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 관련 2차 가해자로 지목된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 후보는 어제 공개 오디션에서 2차 가해 논란 관련 질문에 해명했고 이후 3인 경선 후보에 오른 건데 결정이 번복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 후보는 충분히 의혹을 소명했지만 당이 절차와 설명 없이 후보를 바꿔치기 했다며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 공천을 두고 용산 눈높이에 맞춘 용산 공천, 특권 공천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쌍특검법 표결이 끝나니 여당이 막공천, 막사천을 해 내부 불만이 터져나온다는 겁니다. 자화자찬에 맞지 않던 여당의 공천이 건생구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개를 사냥한다, 삶아 먹는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는 시스템에 의한 혁신 공천 중이라고 밝혔는데 비명 행사 파동 수습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광주 지역 추가 경선 결과를 공개합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별세에 정계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 등 정치권 인사들은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의를 표했습니다. 한교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향년 95세의 나이로 별세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손명순 여사 빈소에 정계 주요 인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내조하시고 또 싸울 땐 같이 싸우시고 했던 대단한 분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야권 인사들의 애도도 이어졌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손 여사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보여준 묵묵한 희생과 헌신, 평생을 겸손하고 검소하게 지냈던 삶의 자세를 잊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여사님께도 인사를 드려야 되고 가족분들에게 무기를 드려야 되는 자리가 좋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밤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입니다. 상도동계 출신 정병국 전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등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손 여사의 장례는 5일간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오는 11일 연결식 뒤 국립서울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여야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야 대진표도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주목해야 할 격전지를 김동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전 장관이 맞붙는 인천 계양을입니다. 야당 대표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 출신의 대결인 만큼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의 상징적인 지역이 됐습니다. 이 대표와 원 전 장관은 벌써부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이 대표의 주장에 원 전 장관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즉각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전체 판세를 가늠할 한강벨트와 낙동강벨트 혈전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 민심의 바로미터 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구성동갑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을 공천해 여전사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쟁하는 서울 광진을은 오 전 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리 서륙전 성격도 지니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부산 경남 PK 지역 낙동강 벨트는 여야 모두 중량감 있는 중진 의원을 공천해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이 예상됩니다. 전직 경남도지사들의 재대결로 주목받고 있는 경남 양산을은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대항마로 국민의힘에서는 김태호 의원을 전략 공천했고 부산 북구 강서구 갑에서는 3선을 노리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맞서 국민의힘은 부산시장을 지낸 5선의 서병수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 밖에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민주당 공영훈 후보와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등 대기업 출신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도전장을 낸 경기 화성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강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 라이브6 이제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출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슈픽에서 다시 이제 만났는데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볼까요? 여야 공천 막바지 시끌. 여야 모두 막 그 공천으로 요즘 뭐 그 잡음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지역구 공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먼저 민주당에서는 경선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비명 행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네. 이 비교적 조용한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던 국민의힘에서도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국민의힘부터 살펴보면 이번 주 국민의힘 공천에서 화제의 키워드는 탄핵의 강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에서 현역 의원인 홍석준 의원을 제치고 단수 공천을 이제 받으면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네요. 네, 이 유영하 변호사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 이 박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을 맡았고 7년 넘게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에서 현역인 홍석준 의원을 제치고 단수 공천을 받으면서 일각에서 탄핵의 강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도 대구 중랑구 경선에서 현역 임병헌 의원을 누르고 이 본선 후보로 확정된 것도 여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결국 친박 끌어안기를 통한 핵심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 아니냐.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박 전 대통령을 매달 만났던 점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당 지도부는 우선 시스템 공천 원칙에 따른 결과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 공천은 1, 2위와 후보 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수도권과 중도층 등 이 외연 확장을 꾀하는 지도부에서도 내심 이번 논란이 표심에 미칠 영향에 주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으로 가보죠. 지난 6일에 발표한 경선 결과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탈락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말씀하신 경선에서 수도권 13곳 등 이 20곳의 지역구 경선이 발표됐습니다. 네. 이 중 8명의 현역 의원이 탈락한 건데요. 강병원, 김한정, 박광훈, 윤영찬, 이용빈 의원 등으로 이용빈 의원을 제외하면 7명이 비명계로 분류됩니다. 승리를 거둔 쪽엔 대장동 사건 변호사인 박균택 후보 등이 포함되면서 친명 자객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3선 박광훈 의원까지 자신이 하위 20% 통보를 받았던 사실을 밝히며 정치권에선 충격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명계 중 하위 10% 통보를 받은 박용진 의원이 결선까지는 가게 됐지만 결선에서도 가감산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이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에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막공천과 다른 혁신 공천, 공천 혁명이라는 입장인데요. 친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싸우라는 메시지다라며 힘을 싣고 있지만 비명계에선 본선 경쟁력과 당 통합에 우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민주연대 제3지대 변수될까? 요즘에 굉장히 분주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선 민주당 공천과도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 컷오프된 서른과 홍영표 두 중진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연대를 결선해 총선에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제3지대 세력화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낙천자 중에서 이제 무게감 있는 두 중진 의원, 홍영표 서른 의원 입당이 다른 낙천자들 또 이제 현역 의원들 이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민주연대는 이낙연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호남 표심을 자극을 하고 그리고 서른 홍영표 의원을 선전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또 윤석열 정권 심판, 이재명 방탄 정치 청산을 목표로 내세우며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비판의 구심점이자 또 민주당의 대안 세력이 되겠다는 목표인데요. 민주당 탈당과 텐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경선에서 대거 탈락한 비명계 의원들과도 계속 접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현역 의원 4명인 민주연대가 녹색정의당 6명을 넘기게 되면 총선 투표용지에서 기호 3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기준 현역 의원 수에 따라 선거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현역 확보는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추가로 민주당에서 공천에 반발해 탈당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결국 잔류하면서 이 공천 파동으로 인한 원심력이 약해졌고 박광훈 의원 등 경선 탈락 비명계 의원들이 잇따라 승복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새로운 미래가 이제 기호 3번을 달기 위해선 최소한 3석, 개혁신당의 이제 상황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되지만 최소 현역 의원 3석의 추가 입당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군요. 이번에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지민 비조, 사자성어 같네요. 무슨 뜻인가요? 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이 조국혁신당의 총선 목표입니다. 이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에 찍어주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찍어달라고 이 호소를 하면서 민주당과의 연대를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이제 같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의 강을 건너자 이러면서 이제 손을 맞잡았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선거연대 이게 어떻게 잘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 민주당에서는 좀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게 최근 약진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 때문인데요. 이 앞에 나오는 이 표를 보시면요,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례대표 지지율에 따르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7%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5%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에 제3지대를 보면요, 얼마 전 창당한 조국신당이 15%를 기록하며 선두를 달렸고 개혁신당은 5%,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는 각각 2%에 그쳤습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의 지지도 변동이 조국신당의 등장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조국신당 응답자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는 26%, 진보층이 32%, 제1야당 다수가 당선돼야 된다는 응답이 30%를 보였습니다. 이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파열음이 많이 나면서 비례대표의 경우 상당 부분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진보 진영의 비례대표의 표를 빼앗기는 형국이 되자 자신들이 주도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약세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공천 파동으로 약해진 정권 심판론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검찰 독재를 강하게 외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연대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주당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엔 민주당 몫이 5석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때문에 조국혁신당을 통해 부족한 비례의석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연대가 가져올 손익을 놓고 당내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앞서 내놓은 원론적인 입장 외에 아직 뚜렷한 생각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의 강 딜레마를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희룡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이천수 씨가 선거운동 중 폭행을 당한 데 대해 선거 테러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일이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지지 정당이나 후보가 다르더라도 자신은 정치적 표현은 표로 하는 것이지 폭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향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 금지를 유지하고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인사검증과 출국 금지를 모두 하는 상황에서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몰랐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을 은폐하고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출국시키는 것을 방치, 주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이 여성들의 낮은 지지율을 우려하며 제대로 된 성평등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태섭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성별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며 현재 상태를 바꾸지 못하면 당의 성공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금 최고위원은 육아휴직 의무제를 남녀 모두에게 적용해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등 성평등 공약을 앞장서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황운하 의원이 조국 혁신당에 합류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에서 실패한 검찰개혁을 조국 혁신당에서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또 부패 비리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조속히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교차 투표입니다. 4월 10일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에서 선택 정당을 달리하는 이른바 교차 투표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 때는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겠지만 비례대표 정당 투표 때는 양당의 위성정당보다는 또 다른 선택, 그러니까 제3의 선택을 하겠다는 유권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교차 투표는 17대 총선에서부터 적용이 되며 두각을 나타냈었죠. 2004년 17대 총선에서 1인 2표제가 도입되면서 교차 투표를 통한 유권자 표심은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총선에서 벌어졌던 국민의당 열풍인데요. 당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은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거대 양당 못지않게 제3지대로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었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새누리당이 33.5%를 차지하며 17석을 가져간 가운데 국민의당은 25.5%를 득표한 민주당을 1.3%포인트 차로 제치며 26.7%의 득표율을 차지했습니다. 지역구 득표율에서는 14.85%를 얻은 것에 반해 비례대표 득표율에서 교차 투표로 성과를 얻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21대 총선에서도 교차 투표는 선거 결과에서 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병립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제를 선택한 게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었죠. 당시 253개 지역구 중 대부분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차지한 가운데 정의당은 한 곳에서만 승리한 반면 비례 의석에선 여야 위성정당이 상당수 의석을 차지하긴 했지만 정의당이 5석,
국민의당이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며 교차 투표를 통한 소수 정당의 존재감을 여실히 과시했었습니다. 이렇듯 교차 투표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 모두 교차 투표 표심에 호소하는 모양새입니다. 저희들이 미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민 비조라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많은 국민들이 제3당의 지향점이 옳다고 생각하면 교차 투표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차 투표 가능성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교차 투표의 유일한 대안 아니겠습니까? 예. 교차 투표 표심은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역구 정당 지지율을 보면 양당의 지지율이 쏠린 반면 비례정당 지지율에선 양당의 위성정당도 지지율이 높지만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지역구 정당에서의 지지율보다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지층 상당수가 양당의 위성정당이 아닌 제3의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 교차 투표 흐름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 정권 심판론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조국 혁신당이 반윤 전선을 울타리로 선거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란 거죠. 결국 거대 양당의 반감을 가진 유권자가 그 대안으로 제3지대 정당을 주목한 결과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입니다. 이 같은 교차 투표 흐름은 총선의 향배는 물론 향후 정치권의 지형까지도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텐데요. 존재감을 키우는 제3지대 신당들 움직임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긴장하는 분위기죠. 양당의 과반 의석 획득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또 총선 뒤 제3지대 정당들의 역할 공간은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총선이 기다려지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심 저격. 새로운 논객 두 분 계속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이신 강전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한 주 쉬고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오늘이 그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민주당 최고위 책상에 빵과 장미가 등장을 했는데 빵 하니까 며칠 전에 또 그 빵 때문에 또 이야기가 또 됐었잖아요. 그렇죠. 몰빵 이야기가.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영등포 갑의 이재명 대표가 그 지원 유세를 하면서 양손에 빵을 들고 있어서 이게 몰빵의 시그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오늘 또 빵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게 뭐지 하고 궁금했는데 오늘 그 세계 여성의 날이고요. 1908년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의미하는 빵과 그리고 또 참정권을 의미하는 장미를 들고 시위를 벌인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116년이 지난 오늘의 그 한국 여성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여성의 현실은 아직까지는 우리 정치가 여성가족부를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권리가 동등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남성이 차별을 받는다는 취지로도 하지만 유리천장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그리고 상장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 따지면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OECD 이런 여러 국가들의 지표에 여성의 사회 참여 상당히 못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가족부의 존재도 분명히 필요한데 좀 역행하는 측면이 이 정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없애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유지하지도 못하고 장관도 공백인 상황이라는 게 좀 안타깝게도 느껴지고 그리고 짚어주셨다시피 민주당의 이제 최고위 지도부 회의에서 이제 빵과 장미를 뒀다 보니까 몰빵과 관련해서 이게 비례정당도 민주당과 관련한 이 정당을 찍고 다른 제3세력에는 뭐 표를 주지 말아라라는 이 정치적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짚어주신 대로 빵과 장미를 이제 나누는 게 또 38 여성의 날의 의의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또 정치적 해석을 더 확대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어떤 권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이제 교육에 있어서는 거의 동등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취업 과정에서부터 조금 어려움들이 있고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경력 단절 여성, 이제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성이 육아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여성들이 교육은 똑같이 대학까지 동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단절이 되었을 때 아이를 키운다고 이제 회사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자리가 없는 부분, 이것들이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나중에 나는 그러면은 아이를 안 낳고 그리고 아이를 안 낳을 것이면 결혼도 하지 않겠다라는 형태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6대까지 떨어진 이 상황에서 글쎄요, 이게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참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참 투입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무엇이 더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이게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까지 동등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 여성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서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코너 이름이 뭔지 아시죠? 네, 여심 저격. 저격. 네. 뭐 여자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인가 생각하실 텐데 저희 여심은 여론의 심장입니다. 네. 네, 남녀노소에게 열려 있다는 점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각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눌 주제에도 여성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전국 254개 지역구 중 현재까지 국민의힘은 213곳, 민주당은 200곳의 후보를 확정을 했습니다. 지역구 공천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상황인데 공천 성적표를 좀 작성을 해볼까 싶습니다. 양당 모두 시스템 공천을 내세워서 면접, 심사, 경선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가가 국민의힘은 밋밋한 공천이다, 또 민주당은 격렬한 공천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두 분의 각자 우리 당 공천에 대한 솔직한 자평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볼까요? 네, 국민의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밋밋한 공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현역 교체 비율이 좀 낮기 때문이겠죠. 네. 오늘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아직까지 경선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한 35% 정도 현역이 교체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그 총선에서는 43% 교체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45% 정도가 교체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렇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신인들의 등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공천의 3선 이상은 15% 일괄적 감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신인들에게는 가산점을 줬습니다만 이게 부족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공관위원장도 이미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가산과 감산을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인들을 발굴을 하고 등용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좀 점수의 배점 자체가 크게 효과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이번 총선이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갈 정당으로서 다음 선거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비율을 높이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은 전략특구 지역들을 결정을 했었죠. 지금 말이 좀 많습니다만 여성 전략 지역이라든지 청년 전략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 군데씩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이렇게 전략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혹은 뭐 장애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 솔직하게 좀 아쉬운 점 말씀하셨는데 좀 잘한 점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무감독 공천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제일 잘한 것은 경선 과정에서 점수를 공개한 것. 바로 그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를 공개한 것? 네, 민주당에서 지금 공천에 내분이 있는 것은 왜 내가 하위 20%인지 하위 10%인지 알려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재심 신청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기각을 하지 뭐 왜 그렇게 점수가 몇 점인지 본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 돌입을 했을 때 마지막에 그 경선 후보 중에서 누가 후보가 결정이 되었느냐를
밖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기 전에 네. 당사자들이 후보들이 와서 이 합산 과정부터 함께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하고 사인을 하면은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를 하거든요. 물론 언론 보도할 때는 점수를 알려주지 않고 네. 점수는 후보 본인에게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시스템 공천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지금 유경준 의원이 처음에 왜 본인의 지역구에 전략 공천이 들어오느냐 문제 제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관위에서 유경준 의원과 다른 후보들의 이제 퍼센트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바로 거기에 대해서 승복한다라는 의견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점수를 가지고서는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이 탈락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과정. 왜냐하면 탈락을 했다고 해도 이분들이 그동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뭐 지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팀이 돼서 총선에서 그 지역에서 후보와 함께 달려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떨어진 사람들,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결국 후보가 된 사람과 함께하기에는 감정적으로 좀 멀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그 부분에서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그 상대당의 공천 성적표에 대해서 한두 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당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좀 시끄러웠던 건 사실이죠. 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매끄러웠다라고 자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상대당과 견주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좀 어려운 문제를 민주당은 좀 먼저 푼 측면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뭐 임종석 전 실장 문제랄지. 그렇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2008년도부터인가요? 이렇게 이 현역 의원들의 하위 평가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천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하위 평가자에 누가 들었다더라 어쩌다더라 하면서 당사자들이 그걸 공개하고 반발하면서 이게 또 공천의 잡음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내부 규정상 공개로 하진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근데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 국민의힘에서는 다 오픈을 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들도 이걸 수용하고 이러는데 좀 플러스 요인이 된 것 같아서 민주당에서도 룰이라는 건 언제든지 또 개선하기 마련이니까 이걸 좀 더 투명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제 원팀으로 그리고 한 보이스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이 영남권 공천이 사실 내관이다라는 국민의힘 이야기가 나오고 현역 의원 물갈이가 후반부에 좀 배치가 되면서 좀 시끄러운 반면 민주당은 좀 일단락에 들어가고 있는 게 좀 대비되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각자 상대당에 대한 공천 성적표를 좀 줘볼까 합니다. 좀 몇 점씩 주면 될지 한 줄 평 들어볼까 하는데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정물 공천이라고 민주당을 폄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언사는 정치권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저도 타당인 만큼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작은 요란했으나 끝은 미비하다라고 한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뇨한 혁신이 때 대대적으로 물갈이 하겠다고 그랬어요. 중진 의원들 지역구 다 내려놓으란 취지로 사실상 강도 높은 압박했습니다. 국민들이 저는 손뼉 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역 의원 탈락률 상당히 없었어요. 보수 언론에서도 사실상 이거 자리 보전 시켜주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나왔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전진 재배치를 한다?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른바 비윤 의원들에게 그게 강요된 거 아니냐라는 또 문제의식도 내부에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란하게 했던 그 혁신이 그 끝은 최소한 창대하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민주당으로 있어서의 점수는 제가 매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서는 90점 정도 되는 것 같다. 90점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인데요? 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국민들에게 받는 성적표가 진짜 성적표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공천은 오남자 공천. 또 나와 공천이라는 이야기 맞습니다. 실제로 여야 후보자들 분석한 결과 평균 나이가 57.8세입니다. 5060 남성이 전체 70%에 달한다고 하고요. 현역이 교체된 자리에는 전직 의원이 채우면서 신인 자체가 없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여성 후보자 비율 10%를 간신히 넘겼고 만 45세 이하 청년 후보는
7%에 그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내세웠던 그 세대 교체와 혁신 공천 어디로 갔냐라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두 군데가 다 지금 많이 되지 않고 있고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뭐 여성 전략 특구 그리고 청년 전략 특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좀 높게 평가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일단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잡음들이 너무 많은 것으로 보여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성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여성과 청년 이런 층위에서 줄어든 부분은 비례대표에서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강남과 영남권에서 5군데의 지역구는 국민추천제를 지금 진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민추천제에서 이게 뭐 처음 해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되고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여성과 청년이 조금 더 배려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긴 지역구에 대한 문제고요. 결국 이제 비례에서는 그 홀수 순위에 여성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청년층도 지금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신인 가산점의 인위적인 조정이 저는 실패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비례에 있어서 청년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많이 이제 신중하게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비례대표에서 좀 많은 할애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동의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여야 공이 정치 신인들한테 가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중진 의원들한테 감산을 한다든지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하지만요. 결과물을 보면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의 그 틀을 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조치가 없는 이상 정치 신인이 국회 입성을 하는 건 어렵죠. 정치 신인은 다 여성이나 청년이 대다수인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적인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두 분 혹시 그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구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계양을. 계양을. 네,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네. 이제 현역 지역구 의원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제 도전자로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관심이 갑니다. 네. 구체적인 뭐 여론조사 수치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이 지역구에서 지금 이천수 선수와 함께 뛰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서 지역에서의 인지도들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한 45% 정도, 원희룡도 후보가 한 41% 정도. 네네, 그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오늘 오전에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재판도 계속 있기 때문에 뭐 당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구라든지 본인이 서초동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든지 지역구를 관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계양을이라는 지역은 그 이전에 송영길 전 대표도 오랫동안 지역에서 지역구 의원을 해왔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 텃세가 강한 지역이에요. 여기에 원희룡 전 장관이 거의 개인기로서 도전을 하는 것인데 개인기요? 예, 이분의 이 개인기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부분 이게 민주당의 완전한 텃밭이었던 계양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참 주목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구를 꼽아볼까요? 사실 저는 중구 성동갑을 좀 꼽아봤는데요. 성동갑이요? 예, 네.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좀 부침이 있었던 지역구고요.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한 뒤에 여전사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다가 결과적으로는 전현희 전 국가권익위원장이 이제 낙점을 받았는데 이 지역이 임종석 전 실장이 재선을 하고 홍익표 의원이 3선을 한 지역입니다. 윤희숙 의원에 따르더라도 상당히 조직세가 민주당이 강하다고 하지만 이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은 또 민주당한테 아주 만만한 곳이라고 하긴 어려워요. 대선이나 지방선거 당시에는 계속 표 차이가 붙는 방향으로 좀 점진적으로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여성 의원 대 여성 의원, 여성 정치인 간의 또 관심으로 또 관심을 집중을 받고 있기도 여전사라고 하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전현희 전 위원장으로서는 본인이 이제 국가권익위에 몸을 담고 있을 때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서 한번 들여다본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 또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도 해서 이 선명한 그 대비되는 장면이 공식 선거운동 돌입하면 어떻게 또 유권자들 앞에 펼쳐질지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자 어느 쪽이 더 공정하고 잘된 공천인지 과연 이게 득표로 이어져서 정말 이기는 공천이 될지는
4월 10일에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내부 공천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여야는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수원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과 용인 등에서 수도권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또 그리고 어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든 이재명 대표 자유당 이후 최악의 관건 선거라면서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 네, 그런 구도로 되는 것 같은데 과연 민심은 어느 쪽에 더 호응을 할까요? 장희미 교수님. 이번 선거는 시기상 윤석열 정부의 초기에 치러집니다. 정권 심판론의 심리가 지금 작동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제가 민주당에서 총선기획단을 할 때 기자분들이나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못하는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냐는 부분도 있어요. 아마 지금 공천작업 마무리되면 그 대정부 메시지를 굉장히 강경하게 끌어올릴 겁니다. 경제성장률 1.4%, IMF나 어떤 전 세계적인 국가 경제 위기 아니면은 상상하기 하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지금 군대에 아이들 보낸, 자녀 보낸, 아들 보낸 어머니들 밤잠 못 주무신다고 그래요. 북한이 전쟁 운운합니다. 헌법까지 고쳐가면서 그럽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안심을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나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다수석이 된다면 이 정부가 사실상 폭주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할 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님.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어떠한 윤석열 대통령의 3년차 그 대통령으로서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시작을 하면서 여소야대가 계속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들도 있는 거죠. 어떠한 정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야당에서 이게 협조가 되지 않았고 지금 극한의 대립이 상황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여당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남아있는 3년간의 이제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도 그것을 계속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지역들을 보면은요. 처음에 시작이 청주였고 천안 이렇게 갔을 때 여기가 지역구가 3개, 4개가 있는데 모두가 다 민주당 지역구입니다. 가서 하는 이야기들은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민주당이 득세를 하면서 지역이 얼마나 발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여당으로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서 여기를 발전을 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성남이나 용인 같은 데 갔을 때는 3호선을 연장을 한다든지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정책적인 메시지들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역들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종로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종로의 정치 1번지니까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간 것은 영등포, 아마도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해서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간 데는 양천이라든지 이런 데들을 갔는데 약간은 뜬금없는 거죠. 그리고 양평을 간다? 양평을 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에 대한 어떠한 의혹 제기를 크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거티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다니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에서 네거티브로서 이 총선을 마무리를 할 것인가? 오히려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당대표로서 이 지역에 어떠한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야당이지만 어떠한 것들을 본인들이 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메시지의 차이거든요. 네.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지역에 있어서 지역구는 정말 지역의 발전이 가장 최우선이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어서 누가 더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2주 동안 이야기를 못 나눠본 부분이요. 조국 혁신당의 기세입니다. 점점 더 그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황운하 의원이 조국 대표와 손을 잡았습니다. 첫 현역의 입당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참모 3인방에 박은정, 이규원 등
반윤 검사까지 지금 그 속으로 누가 웃고 또 누가 울상을 짓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대표 웃고, 네, 웃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울고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울고 있다. 아무래도 네. 반윤 전선을 너무 세게 가져가고요. 네. 처음에는 민주당에서도 거리 두기를 상당히 세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의 돌풍으로까지는 평가하기 좀 어렵겠지만 돌풍은 아니다. 예, 파문 정도는 일으키고 파문 있는 건 정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유권자들을 왜 호응하고 있느냐. 조국 대표가 이젠 대표가 됐죠. 창당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내가 법률적으로는 사법적 단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 회복하겠다고 해요. 저는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던지는 함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공정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네. 법과 상식, 원칙과 공정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한 번도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이게 사모펀드에서 시작된 수사입니다. 결론은 입시비리였죠. 물론 입시비리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의 저인망 수사는 저는 여야 정치인 어느 누구도 이런 정치적 수사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응, 이게 과연 여권의 좋은 신호탄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울상을 짓고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참 많이 난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울상을 짓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다? 네. 네. 그리고 웃고 있는 것은 당연히 조국 신당의 그 멤버들이겠죠. 왜냐하면은 아마도 비례 쪽을 주력해서 하는 당이 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 시절에 창당하겠다고 했을 때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어서의 파이가 조국 혁신당으로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지율 같은 것을 봤을 때 수치상으로도 특히 호남 쪽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진 부분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 지역구는 조국 혁신당에서 몇 명 내지 않는다라고 해도 비례에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제 진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디를 찍을 것인가.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은 하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하기 어려운 조금 더 극단적인 주장들을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박은정 검사라든지 뭐 이런 신장식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망치선이 돼서 민주당보다 더 앞서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극진보보다는 중도 쪽으로 확장하는 모양을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민주비례연합에서 네. 진보당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새진보연합이 있고 그 진보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민연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이석기 전 의원이 뭐 구속되기도 했고요. 결국 통진당의 후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3명이 들어오고 또 새진보연합에서도 용해은 의원이 지난번에도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으로 들어왔는데 민주당 위성정당으로서 재선을 하겠다는 정말 전무후무한 이런 처음이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스템상에서는 가능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도에 있어서 민주당을 평소에 이제 지지를 하셨던 분들이 과연 마음을 민주당에게 줄 수 있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그분들이 조국 전 장관의 그 당은 더 저는 좌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중도에 있어서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가져야 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이 중도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아마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이신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